네,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88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연극이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극작가가 쓴 드라마를 재현하는 연극,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원전 6세기쯤 되면은 연극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기원전 5세기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작가들, 그러니까 아이스킬로스니, 소포클레스니, 유리피데스 하는 사람들, 또 희극에서는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전성기를 이룬 것이 기원전 5세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아테네라는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는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나라가 아테네인데,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 그리스의 문명과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기울게 되는가 하는 설명의 쉬운 예를 우리가 듀란트라는 사람이 지은 철학 이야기라는 책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철학책이다 보니까 연극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는 그리스 세계에 대한 지리적 해설부터 문명과 철학의 태동까지 플라톤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고대 그리스 세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 안에서 우리는 연극이 전성기에 달했던 기원전 5세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전후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덩달아서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이 발생하고 전성기를 이루었던 유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거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자료는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 몇 개를 참고해서 읽어본다면 우리는 보다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이해를 고대 그리스와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에 대해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를 부여하면서 일신서적공사에서 나온 윤현옥 번역의 듀란트 저의 철학 이야기 앞부분에 나오는 플라톤의 상황이라는 짧은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주 유명한 교양 도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고대 그리스의 문명과 문화에 대한 이해에 접근해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지도를 보면 그리스는 구부러진 5 손가락을 지중해를 향해 내밀고 있는 해골의 손처럼 보인다. 그 남쪽에 있는 것이 크레타 섬으로서 그 섬에서 이 탐욕스러운 5 손가락들이 기원전 2000년 전에 문명과 문화를 발생시켰던 것이다. 동쪽에는 에게해를 지나서 지금은 조용히 잠든 것 같지만 플라톤 이전의 시대에는 산업, 상업, 그리고 투기로 약동하던 소아시아가 있다. 서쪽에는 이오니아 해를 사이에 두고 마치 바닷속의 사탑 같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및 에스파냐가 있으며 당시에는 이 지역에서 그리스 식민지가 번창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고대의 선원들이 감히 지나가려 하지 않았던 헤르쿨레스의 기둥이 있다. 북쪽은 당시 테살리아, 에페이로스, 마케도니아라고 불리던 아직 미개한 반야만적인 지역으로 그곳으로부터 또는 그곳을 거쳐서 호메로스나 페리클레스 시대의 천재들의 선조가 된 정력적인 무리들이 들어왔다. 다시 지도를 보자. 무수한 해안의 굴곡과 육지의 기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나 물구비와 후미가 있어 바다가 육지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지상에는 산과 언덕이 겹쳐져 있다.
그리스는 이런 바다와 육지의 장벽에 의해 고립된 여러 지역으로 갈라져 있다. 당시는 지금보다도 여행과 통신이 훨씬 어렵고 위험했다. 따라서 모든 하천 유역마다 자급자족의 경제생활, 자치정치, 그에 따르는 제도, 방언, 종교, 문화가 발달했다. 어느 유역에나 각각 한두 개의 도시가 있었고 산허리로 뻗친 그 도시 주변에는 농업에 적합한 오지가 있었다. 그러한 도시들이 에우보이아, 로크리스, 아이토리아, 포키스, 보이오티아, 아카이아, 아르골리스, 에리스, 아르카디아, 메세니아, 스파르타가 포함된 라코니아, 아테네가 포함된 아티카 등의 도시국가였다. 끝으로 다시 지도를 보고 아테네의 위치를 살펴보자. 아테네는 그리스의 대도시들 중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아테네는 그리스 사람들이 소아시아에 번화한 여러 도시로 나가는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놓여 있었으므로 소아시아의 오래된 도시들은 아테네를 통해 청년기에 그리스의 사치품과 문화를 수출했다. 아테네에는 피라이에우스라는 훌륭한 항구가 있는데 그곳은 무수한 배들에게 바다의 거친 파도로부터 좋은 피난처가 되었으리라. 사실 아테네는 대규모의 상선대가 있었다. 기원전 490년에서 470년에 걸쳐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서로의 적대적 감정을 버리고 힘을 합쳐 그리스를 아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다리우스와 쿠세쿠세스 지휘하에 페르시아 사람들의 공격을 물리쳤다. 노쇠한 근동에 대한 젊은 유럽의 이 항전에 스파르타는 육군, 아테네는 해군을 파견했다. 전쟁이 끝나자 스파르타는 그 군대를 해산했고 그 결과 경제적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아테네는 그 해군을 상선대로 전환하여 고대 세계의 가장 거대한 상업도시가 되었다. 스파르타는 폐쇄적이고 정체된 농업도시로 되돌아갔으나 아테네는 번창하는 시장과 항구가 되어 많은 인종과 여러 가지 종파와 관습이 마주치는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접촉과 적대관계로 인해 비교와 분석과 사상이 탄생한 것이다. 이 다양한 교류의 중심지에서 전통과 교리가 서로 마찰을 일으켰으나 이 마찰은 최소한에 그쳤다. 신앙의 종류가 많을 경우 사람들은 모든 신앙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기 쉽다. 아마 무역업자들은 최초의 회의주의자였을 것이다. 그들은 열렬한 신앙을 갖기에는 견문의 폭이 지나치게 넓었다. 모든 인간을 바보와 악한으로 분류하고 싶어하는 상인들의 일방적인 기질은 모든 신앙을 의심하게 했다. 그들은 또한 서서히 과학을 발달시켰다. 점점 교역이 복잡해짐에 따라 수학이 발달했고 항해가 늘어남에 따라 천문학이 발달했다. 부의 증대는 연구와 사색의 필요 조건인 한가와 안정을 가져왔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해상에서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별을 연구하게 되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 사람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더욱 멀리 진출했다. 그들은 온갖 지식을 수입하고 더욱 광범위하게 학문을 연구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사람들은 매우 대담해져서 어떤 변화나 사건을 초자연적 섭리나 초자연적 힘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연적 설명을 시도하게 되었다. 마술과 제사는 점차 과학과 관찰에 굴복했고 마침내 철학이 탄생했다. 처음의 철학은 자연학이었다. 그것은 물질 세계의 주의를 기울여 사물의 궁극적, 불가분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문제로 삼았다. 이러한 사고의 자연적 결론은
사실상 원자와 공간이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한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이었다. 이것은 그리스 사상의 한 주류였다. 이 사상은 플라톤 시대에는 잠시 지하로 잠적했으나 에피쿠로스에 의해 다시 등장하고 루크레티우스에 이르러서는 도도한 급류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의 가장 독특하고 풍요한 발전은 소피스트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들은 사물의 세계를 외적으로 주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으로 자기 자신의 사상이나 본성을 주시했다. 그들은 모두 현인들이었으며 이를테면 고르기아스와 히피아스, 그들의 대부분은 심오한 사상가였다. 예를 들면 프로타고라스와 프로디코스. 정신이나 행위에 대한 현대 철학의 문제 또는 그 해결로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거나 논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문제로 삼았고 종교적 또는 정치적 금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담하게 모든 신앙과 제도를 이성의 법정에 출두시켰다. 정치학에서는 그들은 두 학파로 갈라졌다. 한 학파는 루소처럼 자연은 선이고 문화는 악이며 사람은 날 때부터 평등하지만 오직 계급을 구분하는 제도 때문에 불평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파는 니체처럼 자연은 선과 악을 초월해 있고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불공평하며 도덕은 강자를 제약하고 지지하려는 약자의 발명품이고 권력은 최고의 덕이며 인간 최고의 욕구이고 또 모든 통치 형태 중 가장 현명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귀족 정치라고 주장했다. 민주정치에 대한 이런 공격은 과두정치파라고 자칭하며 민주정치를 헛된 속임수라 하여 비난하는 소수의 부유층이 아테네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 40만 아테네 시민 중에서 25만 명은 어떠한 정치적 권력도 갖지 못한 노예들이었고 15만 명의 자유인 중에서 국가의 정책을 토의 결정하는 에크레시아, 곧 인민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자유인이 실시한 민주정치는 그 이후 한 번도 실현되는 일이 없을 만큼 철저했다. 인민회의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고 최고의 관청인 디카스테리아, 곧 최고재판소는 전 시민의 명부에서 알파벳 순으로 선출된 1,000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아마 이보다 더 민주적인 제도는 없을 것이다. 비록 반대자들은 더 이상 어리석은 제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테지만 근 30년에 걸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의 육군은 아테네의 해군과 싸워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전쟁 중 크리티아스가 영도하는 아테네의 과두정치파는 전시에는 비능률적이라는 이유로 민주주의의 폐지를 주장하고 은근히 스파르타의 귀족 정치를 찬양했다. 그 결과 다수의 과두정치파 지도자들이 추방되었다. 그러나 이후 아테네가 항복했을 때 스파르타가 제의한 강화 조건의 하나는 이들 추방된 귀족주의자들의 복귀였다. 그들은 복귀하자마자 크리티아스를 영도자로 삼아 전쟁 기간 중 지배해온 민주정치파에 대해 부유층의 혁명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혁명은 실패로 돌아가고 크리티아스는 싸움터에서 쓰러졌다. 그런데 이 크리티아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으며 플라톤의 숙부뻘 되는 사람이었다.